네, 안녕하세요. 부모는 최초의 단입니다. 강의를 맡은 문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모라는 단어가 주는 그 중압감은 굉장히 크죠. 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부모가 되어서 이제 부모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글쎄요, 이게 축복인지,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키우시느라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어머님들을 보고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 극성 떤다. 우리 때는 그냥 먹이고 재우기만 해도 지가 알아서 다 컸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굉장히 세대의 차이를 느낍니다. 요즘에는 정보도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가 많다 보니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연을 들으면 저 강의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내가 했던 거는 다 잘못한 것 같고, 그런데 저 육아 지침서를 읽으면 어때요?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선배 엄마의 말을 들으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걸까? 우리 어르신들이 해주는 말이 맞는 걸까? 선배님들이 맞는 걸까? 일명 전문가들이 말하는 육아 방침대로 아이를 길러야 하나?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갈팡질팡하고 있더라는 거죠. 모두들 많이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 참 정말 잘 길렀으면 좋겠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잘 기른다의 주체와 객체가 누구냐면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잘 기른다의 주체는요 부모예요. 누구를? 자녀를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뭐 사람답게 기른다 그래요. 사람답게라는 건 뭘까? 인간답게라는 게 뭘까? 그럼 인간이라는 게 뭘까? 라고 이제 자녀 교육관이 인간관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 어때요? 인생관으로 가버리겠다.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또 세계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또 어떻게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부를 가릴 수 있는 그 지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 없이 그냥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을 철학이라고 볼 때 우리는 이제 부모 교육,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철학을 분명히 가지는 게 정말 필요하다 싶어요. 자,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는 어떤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매여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과가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하면 이 아이가 이런 성과를 비춰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인 엄마들은 그 마치 아이를 방관하는 듯한 어머님들을 보시면 굉장히 우월감을 또 느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않지? 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자신감, 칭찬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머리는 어떻게 돼요? 숙여지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 이제 보내시는 어머님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던 이 어머님들이 줄을 세우기 시작하는 뭔가 서열이 만들어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라는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를 잡아놓는 게 좋다. 처음부터 습관을 잡아놓는 게 좋다. 그래서 그제서 이제 굉장히 많은 강연을 들으러 다니시고 TV에 이제 교육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이 또 팁을 얻어가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부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공부와의 전쟁.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딱 입학하게 되면 학습이라는 것과 공부를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학습지더라고요. 학습지를 시키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만 안 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미루다가 결국은 학습지의 세계를 입문하게 되시더라고요.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 학습지를 이렇게 푸는데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3-4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더하기 1, 2, 그 뭐 어렵다고. 그죠? 그거를 왜 미루냐고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많이 타박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작업 중에 어머님들의 숙제를 내드리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성어 매일 그냥 이 4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사자성어를 매일 하나씩만 외워서 일주일 만에 우리 한번 와서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은 소감이 어떨 것 같아요? 아시죠? 안 돼요.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어쩌지 하는데 3일째부터는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예.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감정을 조금 이입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좀 벅차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들한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주죠? 야, 집중해서 탁 끝내고 놀아. 마음 편하게 놀아. 이런 말 아주 쉽게 합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이 이제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 그 과정 중에 공부는 누구의 몫이 돼버리고 있을까요? 네. 엄마의 몫이 돼버리고 있어요. 뭐 이제 시험, 쪽지 시험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시험 있어 없어를 묻는 것조차도 엄마가 먼저 닥달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요. 시험을 보고 와요. 몇 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관심 갖고 물어봅니다. 근데 결과에 대한 분석을 또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합니다. 그 분석에 대한 대안 강구는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누구 것입니까? 엄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기에는 공부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거는요, 희한하게도 불만, 불평, 투정, 몰라,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롯이 공부가 아이들이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아이들을 못 믿겠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큰일 날 것 같고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공부에 대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주인의식이 생기면 당연히 책임감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비유를 저는 그 부모님을 모시는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예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객으로 갔을 때 그 잔치에 임하는 자세와 주인으로 잔치를 벌리는 때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객으로 갔을 때는요, 투정하게 돼요. 불만을 내놓습니다. 아, 이래놓고 손님을 초대했단 말이야? 이거 얼마짜리야? 이야, 내가 얼마를 부족했는데 이건 말이 아니지. 음식이 영 아니야. 저렇게 해서 뭐 효도나 제대로 하겠어. 이러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주인된 입장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면 사소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고쳐주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대책을 강구하고요. 이러한 태도로 보건대 공부와 인생에 대한 태도를 우리 아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본다라면 순간순간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죠. 엄마, 공부 왜 해야 돼요? 이래요. 근데 꼭 그 질문은 평화로울 때 하는 질문이 아니야. 공부를 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엄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공부 왜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그게 어떻게 들리세요? 나 공부하기 싫어요. 막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이제 권위적인 이 태도가 나오면 공부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로 진지하게도 묻는 겁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심오한 표정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도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알았어 이럴까요? 혹시 그런 반응을 보인 대답을 해주신 적이 있다면 정말로 배우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막 이게 여쭤봐요. 그러면 이제 다들 행복하라고요. 행복하라고 공부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아이가 있다고 치고 다 너 행복하라고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응. 그럼 아이가 이래요. 나 행복한데. 너 언제 행복한데? 난 게임할 때 친구들이랑 놀 때 행복한데 이래요. 할 말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납득을 하기에는
나중에 행복을 위해 지금 고생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럴 때 행복한데 행복하려고 나 이것만 게임만 계속하면 난 계속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목을 가다듬고 이 얘기를 합니다. 너 잘 되라고 응? 공부하려는 거야. 공부도 때가 있어요. 12년 공부하는 걸로 60년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 엄마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고 나면 금방 까먹어.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건 오래 가더라고. 그리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아빠가 힘들게 돈 벌어올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줄 때 공부를 열심히 해.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하면 우리 아이가 아 그래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도 대답이라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구태의연해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들어왔고 아이들도 그 대답을 들으면 뭔가 와닿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왜 해야지에 대한 답변을 좀 고민을 해놓자라는 거예요. 고민을 해놓자. 부지불식간에 나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강압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시끄러.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자, 그럼 공부는 왜 해야 되나? 그냥 한마디로 깔끔하게 얘기를 하면요. 잘 살으라고요. 잘 살으라고. 그런데 우리 똘똘한 아이들이 묻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뭔데? 이렇게 물어요. 잘 산다는 거? 잘 사는 거지. 잘 살으라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떠듬떠듬 해가며. 자,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왜 만족지연 능력에 대한 사례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머시멜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때도요. 네가 이거를 하면 엄마가 나중에 이거를 해줄게 할 때 이거를 해줄 거에 이 사탕이 눈에 보이는 명료한 것이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네가 엄마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 거야. 어때요? 너무 흐리멍텅하고요. 일반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잘 살라고 얘기하면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잘 산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잘 사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얘야 잘 산다는 저분처럼 사는 게 저 사람처럼 사는 게 저지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보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잠깐 고민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저분처럼 살으라라고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난대요. 어느 분은 예수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너무 멀리 계십니다. 가까이 있는 분을 아이 눈앞에 이제 갖다 놓을 수 있는 분을 한번 찾아보지요. 아버지 교실에서 이제 아버님들 대상 우리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1분간 침묵. 전부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이들한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 애매모호한가 보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런 모습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이 모습은 참 정말로 닮고 싶은 것 같고 그런 삶을 저도 살고 싶어요 하는 분을 좀 떠올려 봅시다 라고 했더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들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칠판에 적습니다. 한 분 한 분 빠지지 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떤 분이래요? 한비아 씨래요. 네, 좋아요. 그럼 한비아 씨 어떤 모습이라고 제가 적을까요? 그랬더니 작은 거에 매이지 않고요. 큰 것을 향해 일상을 버릴 수 있는 그 용기가 너무나 부럽고 그리고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한비아라고 적은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적었어요. 그랬더니 한 분, 두 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는 정혜영 션 부부가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기부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즐겁고 기꺼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가족애가 너무나 부러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적었죠. 그리고 또 뭐가 부러우세요?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가까이서 어떤 얼굴을 지목할 수 있는 분들 얘기하시는데 마지막쯤에 가서야 부모님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간혹 나타나세요. 저희 부모님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고민에 빠지거나 우울하거나 힘들어 하실 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것도 지나가는 거고 지나가서 보면 너에게 다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야 라면서 좋은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막 적었죠. 그래서 막 5줄, 6줄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는 1절 말이 없어요. 생각이 잘 안 난대요. 네. 그런데 저 이런 분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요 이러더라고요. 아, 네, 박수하면서 이제 청했죠. 어떤 모습이요? 말을 딱 하면 실천하신대요. 그리고 자기 관리가 너무 멋지대요. 우리 아이들이 남편의 그런 모습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으시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요것보다 어때요?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 노숙자 이런 얘기를 해요. 노숙자가 왜 싫으세요? 그랬더니 놀고 먹잖아요. 글쎄 놀고 먹는 게 왜 나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노숙자가 싫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 싫은지를 이제 찝어내는 작업을 하려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고민과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는 그 모습이 싫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주지 않으면,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자기는 계속 불행해야 하니까. 그래서 자기 관리를 통해서 내 행복을 내가 갈구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싫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이제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법자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편익이나 안전을 해야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뭐 가끔씩 보기 싫은 정치인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정치인의 어떤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했더니 하시더니 말 따로 행동 따로였어요. 선거 전에는 간이고 뭐고 이게 다 빼줄 것처럼 많은 이렇게 감언이설이라고 하나요? 혹하는 좋은 말들을 이렇게 하시다가 막상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분들은 보기가 싫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인이라는 말로 일반화시키지 마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 싫으세요? 그냥 뭐 요거 하나 가지고 지 새끼만 챙기는 사람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다 적었어요. 보따리가 이쪽보다 이쪽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명확해지면 아이에게 이야기할 것도 많아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쪽에 나열된 것들을 한 묶음으로 해서 이쪽에 나열된 것들을 한 묶음으로 해서 그 보따리에 이름표를 붙여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 그런데 보니까 이쪽에 적었는데 아무도 돈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의 대부분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돈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갖고 싶대요. 근데 왜 말씀 안 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면 왠지 속물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을 속이나요? 어느 만큼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1,000만 원, 2,000만 이렇게 액수를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액수라고 하면 왜 그 모 기업의 재벌 총수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너무 많으면 싸울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러면 금액을 얘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여력이 있으면 좋을까요? 했더니 그 철저히 가족 여행으로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부럽다는 거예요. 적지요. 네, 적지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어때요? 문화생활, 여가생활,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또 첨가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단어가 하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이쪽에 나열된 사람들의 공통된 단어 하나는 바로
여유라는 거였어요. 정신적 여유, 성격적 여유, 경제적 여유, 여러 가지 여유인 거예요.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포용적이시더라고요. 뭔가 넓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를 봤더니 전전긍긍 아웅다웅이더라고요. 모두 동의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시네요. 네. 그래서 두 단어를 딱 떠올리는 거죠. 여유, 전전긍긍.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하지 않고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그냥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넓게 펼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 단어 중에 전전긍긍이 아니라 긍정적 단어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느긋한 시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바로 안목이더라고요. 안목. 이만큼 보느냐, 이만큼 보느냐더라고요. 이 안목. 그래서 저는 안목을 어떤 것으로 비유를 하냐면 좁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요, 작은 우산을 깊게 푹 눌러 쓴 걸로 비유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예요?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갑자기 닥치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펼쳐지면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가 않으니까. 내가 가진 좁은 틀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표출하게 되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안목이 넓은 사람은 아주 커다란 우산을 쓰고 좀 이렇게 들고 있는, 그래서 주변 시야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비유를 들면 이렇게 푹 쓸고 있는 이제 좁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탁 쳤어요. 그럼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죠. 뭐야 당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높이 썼던 사람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지나가던 그 버스가 물결을 확 일으키니까 그거를 안 맞으려고 비켜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제 부딪혀서 저한테 넘어진 거죠. 그럼 어때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머 괜찮으세요. 이 여유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자, 이래서 안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의 안목이 있습니다. 예술적 안목이 있는 사람은 예술을 즐겨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 미술적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요, 작품 하나 앞에서도 1시간을 이렇게 감상을 하시면서 우와 하고 감동을 느끼시는데, 뭘 모르는 저는 어떻게든 도슨트를 따라다니면서 어때요? 설명을 들어서 이제 그 안목을 좀 넓혀보려고. 근데 또 설명을 들으면 어때요? 이해가 되면서 어머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가의 그 히스토리와 이 작품의 배경, 시대적 배경, 이거를 보고 감상을 하면 와 하고 이제 온몸의 전율이 그제서야 오는 거죠. 음악적 안목이 깊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 음악적 안목을 키워준다고 애들 데리고 예술의 전당이니 음악회니 이제 1년치, 2년치 끊어가지고 엄청 다녔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키운 안목은 무엇이냐? 클래식은 평화롭고 평안하고 릴렉스해지는 분야다. 그래서 이제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되게 편안한 거다라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는 시간을 굉장히 즐겁게 하려고 저는 많이 애를 썼고, 그 관람이 끝나면 이제 먹여줘서 풍족하게 해서 이 연결을 굉장히 풍요로운 연결을 시켜주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 성격적인 영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적인 안목이 넓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좁은 사람은요, 나와 다르면 틀려먹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언짢습니다. 그런데 성격적 안목이 넓은 사람은요, 아하,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 용서는 안 되나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예. 저도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여러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저도 안목이 조금 넓어졌어요. 아이가 성격적으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남자인데 이 아이는 굉장히 예민한 아이예요.
둘째 딸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성격이 강하고 대장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런 으이그 이랬겠죠. 그런데 알고 나니까 그 아이들의 달란트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육에 있어서의 마음이 어때요? 전전긍긍이 아니라 여유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역사적 안목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뜨고 있는 강사 설민석 씨의 강의를 들으면 어때요? 안목이 넓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만 보던 관점이 어때요? 아, 저랬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부모 역할에 있어서 자녀를 바라보는 안목이 넓다면 어떻겠어요? 여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안목이 좁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배변 훈련을 제대로 못해. 아무데나 오줌을 지리고 다녀. 밥을 막 여기저기 흐트러 다니면서 하는 모양새가 마음에 안차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목이 넓으면 그럴 때더라라는 걸 알면 어때요? 이 또한 지나가고 그 과정은 다음 단계의 발달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 어떠세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안목을 넓히셔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의 자녀 맞닥뜨리고 나서야 후회하고 이럴 게 아니라 미리 어때요? 넓혀놓으면 되잖아요. 올 것이 왔구나. 네. 그래서 다 큰 아이가 엄마를 내려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받는 마음의 상처가 이럴 때와 이럴 때 어떻겠어요? 차이가 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제가 너무 감사할 정도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다. 무엇을 통해서? 안목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이 안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집니까?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내가 습득하고 경험한 거에 의해서 어때요? 그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인간을 바라볼 때도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만 가지고 이 아이를 일반화시킬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지고 영그는 거죠. 여유로워질 수밖에 없으니 자녀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됩니까? 축복이 되는 거죠. 감사할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공부. 이 공부라는 거. 그래서 제가 공부라는 거에 대한 이 개념 정리가 조금 되고 나니까요. 공부가 뭐지? 아, 공부는 삶 자체가 공부구나. 삶 자체가 공부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협의적인 의미로 자꾸 가져가 버려요. 뭐예요? 책으로 하는 것만 공부다. 책상 앞에 있지 않으면, 책을 펼치고 있지 않으면 이 아이는 뭐 하는 걸로 보여요? 먹고 노는 걸로 보여요. 빈둥거리는 걸로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경험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저 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고백하건대 TV를 통해서 많이 컸어요. 왜? 간접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컸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소리는 하지 않지만 공부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살게 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일상의 대화가 공부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다가 요즘에 굉장히 또 뜨는 뭐 101명의 소녀가 나오는 뭐 여러 가지라든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시청을 하면서 근데 쟤는 처음에는 반짝한데 왜 뒤로 갈수록 뒷심이 부족한 걸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 너무 멀쩡해요. 생각 다 합니다. 엄마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 그렇구나. 야, 네 덕분에 엄마 공부했다. 공부라는 말로 일상 대화를 엮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아이가 넘어졌어요. 다치면 어떡해? 이거 뭐예요? 전전긍긍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져 봐야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를 알고 무엇을 조심해야 넘어지지 않는지를 이 아이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다른 집 애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가 봐. 그런데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기 위한 저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제가 조금 대견해요. 그 시기를 그렇게 참 잘 견디고 그 과정 중에 건진 것들이 정말 많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에 힘들어하거나 공부 습관이 되지 않아서 또 안 좋은 성취 결과를 나타내거나 마음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또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통해서도 이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꾸 까먹어요.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경험도 공부다라는 거, 삶의 매 순간이 공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공부 안 해! 공부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러 오셨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자, 이런 공부는 언제 하는가? 삶의 매 순간. 그러면 공부를 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좋은 상사를 만나야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하고 진급이라는 걸 하고 어떤 성취에 대한 대가가 오고 물론 그것은 이거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직장 상사가 공부를 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상사를 만나면 우리 아이들은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상사를 좋아하는가? 어떤 상사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이제 물었다지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가 있고요.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가 있습니다.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단번에 답을 찾으시는데요. 집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잘 못 찾으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거냐? 바로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였어요.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 얼핏 감이 안 온다고 보시면, 자,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멍청하고 부지런하다. 자, 이쪽에 있는 똑똑 멍청과 저쪽에 있는 부지런, 그 다음에 게으른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똑똑 멍청은요, 이 일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우리 팀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멍청한 상사는 어때요? 뭐든지 끄덩끄덩 잡아다가 어때요? 해보려고 애쓰는 상사라는 거죠. 자, 부지런하고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요. 부지런하다 이 말은 밑에 사람을 못 살게 이렇게 좌지우지 흔들흔들 간섭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게으름은 뭐예요? 가만히 이렇게 손 안 대고 있는 거, 지켜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는 회사에 있는 일은 다 끌고 와요. 그래 놓고 이제 부하 직원들을 이제 달달 볶는 거죠. 야,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요거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가 있대. 이걸 열심히 하면 고가를 열심히 좋은 걸 받을 수 있대. 그래서 야근 해. 주말 근무 해.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위로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절고 나와요. 이게 뭐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잖아요. 멍청하잖아요. 또 이건 아니랜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부하 직원들을 또 닥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열심히 하나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는 어때요? 될 거를 가지고 와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의 공부를 통해서 어때요? 그 사람이 연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완성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면 살만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사를 만나야 된다고요?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똑하고 게으른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멍청하고 부지런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멍청하고 부지런한 부모는 열심히 아이를 기릅니다. 정말로. 아, 이거다. 애 데리고 막 거기 가요. 아니랬는데, 야, 저거랬는데, 이건 아니래. 그러고 또 막 열심히 합니다. 그야말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예요? 팔랑귀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시는 어머님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합니다만,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건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똑똑하고 게으른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지런하고 게으른 요거를 떠나서 저는 똑똑 멍청에다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똑똑해지는, 다시 말해서 안목이 좀 있는, 내가 지금 선 곳이 어디고 앞으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철학을 가진 이 부모가 똑똑한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머님들에게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사랑이 많으신 선생님이요. 아이들이 모르는 걸 질문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선생님이요. 품성도 돼 있으시고요. 공부도 좀 잘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절 교육도 잊지 않으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고요. 뭐 이런 바람들을 띄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선생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24시간 중에 몇 시간일까요? 서너 시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대로 그냥 계속 나가면 되는데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이유. 그래서 사실 저는 학교에서는 지성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성을 잘 키울 수 있고 잘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그 인성, 밑바탕의 인성은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평생 담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생.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담임제가 몇 년이죠?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한 선생님, 나랑 궁합이 맞지 않은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에게 뭐라고 위로합니까? 1년만 참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이 6년 담임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 만난 선생님. 12년 담임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너무나 위험한 건 집에 있는 담임이 어때요? 평생 담임이라는 거죠. 평생 담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육의 수준은 누구의 수준? 부모의 수준을 능가할 수가 없다고 어느 교육학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도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뭐가 넓어져야 된다고요? 안목이 넓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커가는 발달 단계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내가 왜 공부시키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였지? 라고 하는 그 물음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 고민이 바로 철학입니다. 여유롭지 않으면 이 고민을 할 새가 없어요. 급한 것 따라가기 바빠서 중요한 걸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분, 정신적 여유를 가지시는 분, 그분이 신체적 여유도 가지시더라고요. 미리.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방향성. 저는 이 기준과 목표를 굉장히 잘 비유하는 사례를 만났어요. 차동혁 신부님의 그 무지개 원리라는 책 속에 있는 이 일화를 따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지구에서 이제 가장 커다란 사막 중에, 가장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큰 사막 중에 하나가 바로 사하라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의 한가운데에 사막의 중심이라고 하고 이름이 붙여진 마을이 있답니다. 그 마을은 오지 마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탐험을 많이 간대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을 밖을 벗어난 적이 없대요. 대대로. 그래서 이제 아주 똘똘한 이 탐험가가 왜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는 들락날락 하는데, 그랬더니 나가봤지요.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기를 몇 번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탐험가는 정말 똘똘했나 봐요.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애를 먼저 쓴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을에서 체력 좋고 똘똘한 젊은이 하나만 앞세워 주시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어디서 실패를 하는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를 따라가 봤더니 기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준이 없으니 목표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한 10여일 만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야 탐험가는 뭐가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진단을 해준 거죠. 전문가는 진단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지도 읽는 법, 나침반 다 필요 없다. 그냥 하나만 알면 됩니다. 지구는 자전축이 비틀어져 있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공전이라는 걸 하지만 이 자전축과 일직선상에 있는 북극성 하나는 계절별 별자리를 몰라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이 기준만 처음에 잘 설정을 하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북극성을 왼쪽으로 두고 전진을 하면 된다라는 이것이 내비게이션상의 목표 설정이 되고 나면 모래 폭풍을 만나 길을 잃든 수다를 떨다 길을 잃든 뭐만 찾으면 됩니까?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만 찾으면 됩니다. 기준, 내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으니 틀어야 되겠다. 방향을 재탐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부모 교육에 있어서의 이 기준은 바로 왜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공부시키고 있지? 왜? 이 왜가 되면 어떻게라는 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큰 기준이 있고 작은 기준이 있는데요. 작은 기준보다 이 큰 기준이 상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기준 설정의 시간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요즘에 도깨비 전화라는 걸로 아이들의 떼쓰기를 잠재우는 앱이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아이가 막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도깨비 부른다라고 이제 핸드폰을 꺼내면 아이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들이 그 앱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이가 좀 이렇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고 싶은 것도 좀 참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지요 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서 왜 정서 조절을 하고 욕구 조절을 해야 하는지 왜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사람답게 본능에 충실한 동물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이거를 욕구 조절, 정서 조절 훈련을 시킨다라는 이 기준이 분명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그게 굉장히 좋대요. 그게 짱이래요. 이렇게 팔랑팔랑 귀가 돼가지고 그거를 쓰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조언을 하죠? 오히려 두려움, 공포심, 그래서 자기 역량 발휘가 더 안 되고 아이들은 굉장히 위축된다라고 부작용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거를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끔찍한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삶아버린다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 아이들 얼마나 공포스러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아를 통해서 각종 훈련들, 스킬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라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 많은 갈등을 하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준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헤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멍청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멍청해 보이는 과정을 겪었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면 돼요? 똑똑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 순간순간도 여러분에는 공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앞으로 올 것에 대한 희망 그리고 현재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의 기준, 공부를 왜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큰 기준, 작은 기준이 나오겠죠. 여담입니다만 저희 집에 커다란 기준, 가정 경영에 있어서 저는 가정헌법 제1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저희 집은 예의입니다. 큰 기준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얘기할 거리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리 식사 예절은 지키자.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을 누가 아버지가 벌어오셨고 아버지가 이 음식을 주신 분이니까 먼저 수저를 들면 같이 먹도록 하자. 그 아버지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주 편리한 문화 이익으로 띠띠띠띠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빠가 문 열어서 인사합니다. 그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어느 순간에 띵동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아빠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멋진 아이로 만들어주는 거죠.
뭐 잠옷 파티를 한다. 그러면 잠옷 파티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놀기 위한 거 잠옷 파티 아니라도 되잖아요. 먹고 놀기 위한 거 잠옷 파티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잠옷 파티를 왜 하는지를 보면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어른이 누구며 이 집안에서는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지 배우러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잠옷 파티로 온 아이들에게 의도치 않게 예절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녁 식사, 아이들이 이제 오면은 저녁 식사는 우리 집의 어른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일명 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아, 네가 어느 집 아이냐? 아이고야, 그렇구나. 내가 누구 아버지야? 누구 엄마야? 그리고 나서 몇 시 이후는 뛰는 건 좀 힘들어요. 여기는 아파트라. 그러면 이제 안방에 우리는 TV가 있으니까 안방에서 시간을 보내마.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실에서 놀다가 몇 시 이후에는 방 안에서 놀도록 해라. 요 정도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만나도 어때요? 아이들은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가 잘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마을 전체가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집 왜 보내나요? 이것도 분명히 있어야 돼.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을 표현하세요. 아니요, 어머님들이요. 배변 훈련 시켜주세요. 버르장머리 좀 고쳐주세요. 편식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를 한대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은 본인이 속해 있는 이 어린이집에서 내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가 명확한데 어머님들은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혼선이 있고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마치 내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보내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어떤 어린이집을 선택하겠어요? 시간을 많이 해주는 어린이집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준을 집에서는 엄마 아빠밖에 못 보지만 밖에 나가면 여러 친구들과 또 다른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사회성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가 있다면 아이가 다쳐서 오면 어떻겠어요? 이 아이는 뭐 하고 온 겁니까? 공부하고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는지 아이와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보겠어? 질문만 던져주는 거죠. 답은 누가 알고 있어요? 아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네, 저희 아이도 그러더라고. 큰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선생님이 지도 만들게 하는데 자, 누가 먼저 했어요? 저요! 1등이 욕심이 나서 저요! 하고 이렇게 딱 내놨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2등, 3등 해온 아이가 내놓는 작품 보고 너무너무 창피했대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공부한 것은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구나라고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너무 멀쩡해요. 자, 사람들은 성장하기 위해 태어납니다. 퇴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을 통해 성장하시고 아이도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똑똑한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죠. 매 순간을 성장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이 어때요?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라 소리 하지 않고 공부하고 공부시키고 공부 배우는 그런 가정 문화를 이끌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